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며 인하폭과 적용 시기를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동절기에 유류 소비가 많은 만큼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인하 기조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익을 얻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따라 세금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 과세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자금 유출로 몸살을 앓던 액티브 주식펀드에 최근 3개월 새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투자자들이 대표적인 간접 투자 수단인 액티브 펀드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면서 식당, 카페 운영 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위험 시설에 백신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가 주춤한 사이 코인 시장이 또다시 들썩이면서 가상자산 투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이 연 250만 원이 넘으면 세금도 새롭게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가상자산 과세에 이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비가 제대로 안 됐다며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 하지만 정부는 과세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이번 기재위 국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세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은 원래 목적인 탈세, 탈루나 자금 세탁은 방지하기 어렵고 선량한 시민들한테만 세금을 걷어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는 내년에 과세라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다 돼 있고요. 네, 가상자산 과세 제도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배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네. 이 가상자산 과세가 허술하다. 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앵커와 제가 같은 가상자산을 거래를 해서 이득을 봤는데 네. 이게 어디에 소유를 하고 있고 어디에 보관을 했고 또 어디에서 이것을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세는 이 범위가 명확해야 하고 그 범위에 들어온 참여자들이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을 받아야 하잖아요. 예. 근데 가상자산 과세에서는 지금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과세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아직까지 소득을 측정하는 방식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이 취득한 금액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잡아내기가 지금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이게 다 추적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떤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A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7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다가 B 거래소에서 이제 팔려고 하는데 8천만 원에 예를 들어서 팔았다고 해보면 그럼 이득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계산의 전제에는 B 거래소가 A 거래소에서 제 행동을 알고 있어야겠죠. 저만 1천만 원을 이익을 봤다는 것을 저 스스로만 알고 있고 B 거래소는 그 이득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하려면 이 자세한 어떤 거래 내역을 거래소끼리 교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해당 이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나올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지금 특정금융정보법, 그러니까 특금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특금법이 도입된 뒤로 이 거래소가 실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해외 거래소의 경우에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익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또 정보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로 이해하시기 쉽게 비유를 해보면 경기장의 어떤 규격도 정해지지 않았고 경기장에서 뛸 선수 숫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경기는 운영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보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개인이 일일이 소득을 계산해서 신고하기 어려운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과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제공해야 하는데 2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는 게 맞다 틀렸다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라에서는
1월 1일부터 해라고 이제 한 줄짜리 멘트시겠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뭔가 다양한 변수가 디테일이 필요한데 특히 취득 원가 파악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힙니다. 취득 원가를 알아야 과세 대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 당장 여기서부터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A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B 거래소로 옮겨 매도한 경우 현재로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거래소들끼리 취득 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또 해외 거래소의 경우 정보 제공 협조 의무가 없다 보니 더욱 정보 취득이 힘든 상황입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들을 어떻게 가려낼지도 문제입니다. 국내 국적자가 아니라 국내 거주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보니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원천 징수해야 하는데 이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 기입한 주소 정보가 전부인데다 실명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라면 이 같은 정보마저도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비상장 코인을 거래할 때,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할 때 등과 같은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기준 마련도 필요합니다. 세금 징수의 대원칙, 공평과세가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촘촘한 제도 정비를 꼽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안에는 여전히 빈틈이 많고 업계의 목소리마저 정부가 외면하면서 이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거래소마다 표준이 다 다른 상황인데 이 부분은 이제 국제적인 공조 같은 게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네. 이 거래소 상황도 그러한데 우리 정부가 정한 이 세법 자체도 논란이 있다면서요? 약간의 논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스포츠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면 예. 경기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수마다 또 적용되는 경기 규칙이 약간 좀 다르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점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나 펀드를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금융투자 소득, 지금 CG를 통해 나오는데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금융투자 소득세가 앞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금융상품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기타소득이라는 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기타소득은 복권과 같이 갑자기 얻은 소득을 이제 일컫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세율이 20%고 그리고 기본 공제액이 250만 원입니다. 반면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는 구간에 따라서 20에서 25%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기본 공제액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제액만 놓고 봐도 20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네, 어디까지나 이 금융투자소득이 아니다라는 어떤 시각이 담겨 있는데 이제 뭐 최근에 유명해졌다시피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제 ETF가 비트코인 ETF가 상장을 하고 또 가상자산도 글로벌적으로 이제 금융상품으로서 어느 정도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구분짓는 게 과연 올바르냐 이런 지적이 나오겠습니다. 해당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상자산으로서의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가 또는 제도적 지위를 가지는가 등등에 대한 그동안의 정비 작업을 정부가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일단 소득이 발생하니까 먼저 일단 세금을 걷고 보겠다는 것은 좀 지극히 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인이 금융상품으로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다른 분류를 적용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분야에서는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이다 이런 논리를 정부가 또 펴서 논란이 있다면서요. 이건 또 어떤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디파이에 대한 과세 문제가 남습니다. 디파이요? 네, 혹시 디파이 아시나요? 디파이 어떤 겁니까? 네, 디파이를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탈중앙화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이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은행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대출과 적금, 예금, 송금 같은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디파이를 통한 대표 서비스가 우리가 은행에서 많이 이용하다시피 예금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여기에 넣어서 그것을 통한 이자 수익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개자가 없다 보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높고 인기도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이 가상자산 담보대출을 통해서 얻은 이자, 즉 디파이처럼 가상화폐를 예치하고 받은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고 밝혀서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앞에서 봤다시피 이것이 기타 소득이라고 봐왔는데 예. 이것만큼은 이자 소득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 해석을 놓고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자 소득이라는 기존법을 적용을 할 거면
디파이를 결국엔 그러니까 가상 자산을 금융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냐 이러한 이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기재부에서는 대여에 대한 소득을 그냥 기존에 있는 이자 소득으로서 과세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개정안이랑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리고 내년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소득 자체는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디파이를 활용한 가상자산 예금의 소득은 금융소득이다라고 하고 있다. 확실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기재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신에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가상자산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남은 2개월여 동안 이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앞서 보신 대로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일제히 가상자산 과세법은 상당히 정교하게 잘 만들었는데 예. 좀 더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일제히 외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이 세금 내는 방식이나 세금을 추적하는 방식에서나 이대로 과세가 진행되면 아마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경제부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에 적극 개입하는 액티브 주식 펀드로 투자 자금이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조정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종목 선정이 어려워진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ETF에 밀려 힘을 못 쓰던 액티브 주식형 펀드에 최근 3개월 새 4,100억 원이 넘는 뭉칫돈이 순유입됐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에서 최근 3개월 동안 1조 1,808억 원이 순유출된 것을 감안하면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선전은 더욱 도드라집니다. 지난해 전체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월 평균 설정액은 각각 5,013억 원, 3,473억 원가량 줄어들었던 상황. 그런데 지난 8월과 9월 그리고 이달에 각각 2,357억 원, 44억 원, 1,107억 원이 순유입되며 3개월 연속 유입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투자 종목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대표적인 간접 투자 수단인 액티브 펀드로 몰려들었다는 설명입니다. 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 유입이 된 거는 사실 2019년 이후로는 2달 연속 자금 유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보다는 종목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졌거든요. 투자자들이 간접 투자 상품, 펀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시 신뢰를 갖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실제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운용 수익률은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3개월 새 코스피 지수가 6.79%가량 하락한 반면 액티브 주식형 펀드는 마이너스 3.78%로 손실폭은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특히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KTB VIP 스타 셀렉션 펀드의 경우 3개월 수익률이 무려 13%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 밖에 이 기간 동안 자금 유입 상위 펀드들을 보면 중장기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테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이다스 책임투자, KB 주주가치 포커스 등 책임투자 펀드로는 각각 900억 원, 300억 원이 넘는 돈이 유입됐습니다.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에셋플러스 코리아 리치투게더, 키움 차세대 모빌리티 펀드와 가치투자 펀드인 타임폴리오 마켓리더, KTB VIP 셀렉션 펀드의 유입세도 도드라집니다. 투자자들이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기를 희망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 좀 더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나 운용사에서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다고 보시고 그와 관련된 펀드들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 성장성에 기대를 거는 만큼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온라인몰 쓱닷컴 상장에 난항을 빚고 있습니다. 뜻밖의 대외 변수들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지 못할 경우 그룹의 자금 확보 계획도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내년 상반기 상장을 앞둔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몰인 쓱닷컴. 지난달 중순 국내외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관사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렌탈이나 크래프톤 등이 PT 직후 일주일 안에 주관사를 선정하며 속도를 낸 것과는 상반된 행보입니다. 상장을 조건으로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까지 속도전을 펼쳤던 쓱닷컴이 갑자기 왜 멈칫한 걸까? 전문가들은 먼저 중국 헝다그룹발 금융위기와 미국의 조기 긴축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위축된 것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쓱닷컴이 증권사들에게 상장 계획이 담긴 입찰 제안 요청서를 보낼 때에 비해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어려워진 겁니다. 실제로 모기업인 이마트의 시가총액이 5조 원을 한참 밑도는 상황에서 자회사인 쓱닷컴이 1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상 이커머스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PSR 3배 이상으로 책정되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모 기업과의 밸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커머스를 가지고 있는 환경에 기업들이 얼마큼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 초점이 모여지는데요. 속도, 그다음에 투자 대금, 자금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따라서 그 전망도 엇갈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위드 코로나로 인한 리오프닝 기대감이 높아지며 이커머스 사업의 성장성이 다소 정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몸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외한 일반 재화 기준으로는 성장률이 많이 둔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외부 활동을 재개하면서 오프라인 쪽에서의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온라인 쪽에서의 성장률은 좀 많이 둔화될 거로 보고 있고요. 쓱닷컴 상장을 통해 조단위 자금을 마련하려던 신세계그룹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요즘 주유소 가셨다가 기름값 보고 깜짝 놀라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한 달 사이에만 휘발유 값이 100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국민들이 기름값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정부가 다음 주 유류세 인하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제 뷰포인트에서는 관련 내용 세종시 주재 한창률 기자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한 기자, 제가 얼마 전에 기름 넣으러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달 사이에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달 전만 해도 1,600원 수준에 머물렀던 기름값은 지금 이제 1,700원 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오늘 기준으로 보면 1,826원을 기록했는데 지난 일주일보다 한 30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사실 기름값이 지금 계속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유류세를 인하해달라 이런 목소리는 사실 이전부터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 발표는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유류세 인하는 이제 지난주부터 본격화됐는데요.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산업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서민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유류세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산업부 장관이 답변하기를 관계부처와 인하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입장이 나오자 기재부에서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하 검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인하할 생각이 없나 보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이번 주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원래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다. 얘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할 테니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류세 인하가 공식화된 겁니다. 예, 부처들끼리 미리 협의를 해서 혼선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다음 주에 일단 유류세 인하 공식화됐습니다. 얼마나 내릴까요? 네,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이제 지난 18년 기준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8년에 15% 유류세를 인하를 했는데 이제 그 정도를 해야 좀 합당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정부 관계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18년도 10월 달에 유류세를 인하할 때 이제 국제 휘발유 평균값이 1,689원이었습니다. 그때도 15%를 인하를 했는데 지금 이제 휘발유 평균값이 1,750원에 가까우니 15% 이상은 인하해야 되지 않겠냐는 분석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2018년보다 지금 상황이 60원 정도가 높은 상황이니까 정부 여력만 된다면 15% 이상으로 인하폭을 늘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 인하폭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최대 30%까지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류세를 한꺼번에 30% 인하를 하게 되면 예산이 한 3조 4천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유류세를 인하해버리면 다음에 더 심각한 경우에 이제 정부로서는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15% 인하를 한다라고 예정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내릴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5% 인하로 예상을 하고 보자면 얼마나 기름값이 떨어지는 겁니까? 네, 만약 15%로 인하를 할 경우에 휘발유 기준으로는 한 123원 정도, 경유는 한 87원 정도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휘발유 평균값이 오늘 기준으로 한 1,747원 정도 되니까 현 상태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본다 그러면 한 1,600원 중반에 주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 국제유가 상황을 보면 올해까지는 아직 전문가들이 추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얼마 기간으로 잡을지 이 기간이 중요할 텐데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다음 주 대책에서 이제 공식 발표하겠지만 지금 예상되는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이제 동절기에다가 유류 소비가 많고 또 코로나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한 이 정도 기간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변수는 국제 유가인데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를 지나면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분기별 수급 밸런스를 보면 지금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지만 내년 1분기 평균으로 보면은 공급이 수요보다 약간 많은 공급 과잉으로 바뀔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수급 상황이 바뀌면 내년 초부터는 좀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추세 전환은 내년 1분기 예상이 나오고 있고 올해까지는 고유가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한 기자, 그럼 마지막으로 발표가 나면 언제부터 기름값이 인하됩니까? 네, 오늘 정부가 발표하기는 다음 주 비상대책 중대본부회에서 이제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26일인데 26일에 발표를 하고 2주 안에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표를 하면 한 11월 둘째 주 정도부터는 기름값이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가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그 기간이기도 하니 여기에 맞춰서 기름값을 같이 인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수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26일 다음 주 화요일 정부 발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류세 인하 관련 소식 세종시 주재 한창률 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제유가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한 외신이 주최한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추가 가격 인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조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현재 오펙의 원유 증산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막대한 부채로 도산 위기에 몰린 중국 헝다그룹이 지불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자를 송금해 채부 불이행 위기를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신화망을 비롯한 중국 매체는 헝다그룹이 23일로 이자 지불 유예 기간을 맞는 옵쇼어 달러 채권 8,35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일제 보도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허 부총리는 헝다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에서 개별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위험은 전체적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글이 자사 앱마켓의 내부 결제 시스템 수수료율을 일부 인하했습니다. 구글은 서비스 분야 간 차이를 더 잘 포용하기 위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의 서비스 수수료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며 콘텐츠 비용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자책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이제 최저 10%까지 낮아진 수수료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 영상과 오디오, 도서 콘텐츠에 대해 구글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낮추는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전자책과 음악 앱의 수수료를 더 낮추기로 한 겁니다. 구글은 또 내년부터는 정기구독 형식의 결제에 대해서도 정기구독 1년 뒤부터가 아닌 첫 결제 시부터 15%의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결제 이후로 구글은 이 모바일 생태계가 진화하면서 생겨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의 정책 변화로 미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의 콘텐츠 회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된 데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주요 콘텐츠 회사들이 구글 내부 결제가 아닌 자체 외부 결제 시스템을 쓰고 있어 영향이 적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6주째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1.6으로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내렸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0에서 200까지로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지수가 6주째 하락한 것은 집값이 고점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다음 주 가계대출 추가 규제가 예고된 데 따른 결과라고 부동산원은 설명했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도 전주보다 0.6포인트 낮아진 102.3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부동산원은 높은 전세가 부담에 매물이 다소 늘었지만 가을철 막바지 이사 수요로 역세권과 학군이 양호한 지역, 중저가 지역 위주로 전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유흥시설에 백신 패스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위드 코로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현재 수도권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10시, 비수도권은 자정까지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일상회복 전환, 이른바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가 시작되면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단계별 세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는 접종증명서,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확정해 이번 달 29일 대국민 발표를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분과위원회를 또 거치고 해서 27일 날 저희가 3차 위원회를 거치고 29일 날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의 일상회복 방역체계 완화 조치는 이르면 11월 1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집중 모색 중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와 더불어 소비 쿠폰 발행과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소비 행사 개최도 현재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 등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후 감염자가 폭증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계속해서 유지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용입니다. 비대면 원격 진료 산업 소식 어제에 이어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원격 진료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분야로 약 배달 산업이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생겨난 약 배달 업체들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약물 오남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산업계는 정부의 불안정한 이 허가 방식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약 배달 앱을 깔고 곧바로 진료를 신청해 봅니다. 5분도 되지 않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병원입니다. 한 2주 정도 먹어보고 싶은데. 요즘에 열날이 딱 필요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처방전 어플 안에 올려드릴 테니까. 네. 피부질환 상담이 끝나고 약 배달을 기다린 지 1시간 남짓. 오토바이를 탄 배달 기사가 약을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진료와 약 배달이 끝나다 보니 바쁜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약 배달 앱이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문제도 있었습니다. 해당 약물은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소 3개월은 복용하면 안 되는 이소트레티노인 제제였지만 약사와 대면할 수 없기에 관련 설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한시적 원격 진료가 허용되자
이렇게 IT 기반 약배달 스타트업 기업이 생기며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닥터나우는 누적 이용 건수 30만을, 누적 투자액은 120억 원을 넘었습니다. 오남용이 문제인 건데 빠르고 쉽고 편리한 것이 지금 문제인가라는 것에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병원을 직접 못 가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에서 솔루션을 주고 싶은 겁니다. 놓치지 말고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진료를 보고 의료를 좀 생활화하고 습관화할 수 있는. 그러나 오남용 우려도 있습니다. 정춘숙 국회의원실에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마약류 수면제 졸피뎀의 경우 원격 진료 처방 건수가 대면 진료에 비해 2배가량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테스트베드로 삼았던 곳이 다 강남권역 혹은 여의도 이런 직장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이에요. 이 지역들의 특징이 절대 의료 접근성이 낮지 않거든요.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들, 다이어트, 탈모 그런 부분에 대한 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광고들이 진행이 됐고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경우는 의료기관 이용 횟수를 줄이자는 목적이었거든요.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병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래 당뇨병 등 한 달에서 2달 주기로 같은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편하게 진료, 처방을 받는 게 취지였는데 훼손 우려도 있는 겁니다. 산업계도 고민이 많습니다.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한시적 원격 진료 완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데다 정부가 관련 법, 규제를 산업계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지 않는 것 같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약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을 규제 챌린지에 포함시키며 과도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2일부터는 수면제나 발기부전약 같은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은 원격 진료를 통한 처방 조제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커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을 바라만 봐야 하는 IT 산업계와 오남용과 본래의 취지 훼손을 우려하는 의학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서울 성수동 2가가 준공업지역에서 4차 산업 거점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수 IT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로봇, 드론,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곳 부지 면적은 57만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81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IT나 R&D 센터 등 첨단 산업단지를 계획하면 용적률 560%, 높이 120m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인근에는 현대글로비스와 SM엔터테인먼트 등 대기업들이 사옥을 이전한 바 있습니다. 성동구는 내년까지 IT 기업 이전 유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기업들이 많이 성동구로 올 수 있게 그런 유인책을 좀 썼고요. 그 덕분에 지금 현재 성동구가 서울 시내에서도 가장 높은 GRDP, 지역 총생산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2014년에 15만 개였던 것이 이제 민선 6기에 4년 동안 2만 개가 늘어났고요. 지금 이제 민선 7기 4년간 목표인 3만 개의 증가에 순조롭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개로 지역 내 일자리가 늘어나리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재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후보지로 8,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한강변 35층 층수 제한이 여전히 걸림돌이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성수 전략 정비구역 단지입니다. 최근 이 지구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4개 지구 모두 건축 심의 절차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절차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곳은 한강변 50층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이제 입안하고 계획하고 하는 건 구청이지만 결국 인허가 허가권자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 성수동 이 전략 정비구역에 대한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지금 받고 있고 그 의견 수렴을 서울시에 이번 달 내로 잘 전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서울시의 또 방향들이 주민들과 일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금호동은 주거 개선 사업이 활발합니다. 지난 3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금호 23구역은 약 900가구 아파트를 짓기 위한 추진위가 정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금호 16구역과 금호 21구역 등 재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순항 중입니다. 한 도시가 정말 살기 좋으려면 3터, 1터, 10터가 조화롭게 발전해서 그렇게 해야만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건데요. 성동구는 현재 1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강변과 또 청계천 중랑천변 이런 곳에서 또 서울숲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쉼터로서의 기능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성동구는 앞으로 우리 서울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왕십리역에서 상기역을 연결하는 동북선 도시철도가 2025년 개통할 예정으로 주거와 함께 교통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차트를 통해 이번 주 증시 정리하고 다음 주 증시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차트로 보는 증시, 오늘은 증권부 박혜린 기자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맨날 앉아서만 하다가 이렇게 서서 하니까 새롭네요. 오늘 이렇게 차트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장 보면은 떨어지면서 끝나진 않았지만 낙폭이 크진 않았지만 사실 좀 찝찝하게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어땠습니까? 네, 이번 주 코스피는 위태롭게 3,000선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4% 하락한 3,006.16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주 초에 1,000선을 회복했다가 다시 99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0.14% 소폭 상승한 995.0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지금 코스피 지수는 월요일 수준으로 다시 좀 회귀를 한 모습인데요. 실적 시즌이라는 게 안 믿길 정도로 지금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종목을 보더라도 자금이 몰리는 섹터만 가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걸까요? 네,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물론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선 실적 개선 흐름이 나타납니다만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기대했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168곳 중 이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현재 58조 7,500억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선 50%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만 한 달 전 추정치와 비교하면 0.1% 감소했고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34%나 줄었습니다. 시즌이 다가올수록 지금 눈높이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 시장 실적 스타트를 끊어주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응을 안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전반적으로도 좀 기대감이 꺾였다 이런 얘기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은 실적 발표 직전 16조 원대까지 눈높이가 올라갔었는데 15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에 다소 미치지 못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소폭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합니다. 또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증가 압박이 이 기업 실적 우려로도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만 영향을 받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살짝 억울한 게 미국 증시는 너무 잘 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우리 맞습니다. 시장은 사실 빠질 때는 같이 빠지더니 갈 때는 같이 못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실적 전망치를 낮추는 모습인데 미국은 우려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와지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 속에 7거래일 연속 상승한 결과 지난밤 신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이날까지 발표된 S&P 500개 기업 101곳 중
84%가 월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테슬라는 지난밤 3% 뛰었고 HP도 실적 호조에 주가가 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주 증시는 11월 초 FOMC를 앞둔 경계감이 형성되는 가운데 기업 실적과 또 한국과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려면 신경 쓸 게 너무 네, 많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좀 억울한 마음은 접어두고 일단 다음 주에 발표하는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LG화학과 포스코, 우리금융지주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증권업계에선 LG화학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0%, 14.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창사 이래 첫 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3분기 연속 조 단위 영업이익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3분기 실적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선 반영됐을 것이라고 보고 4분기 실적도 살펴봤는데 이 4분기 역시 호실적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이 엄청나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4분기 영업이익이 말씀하셨듯 1조 2,160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선 925% 늘고 전분기인 3분기와 비교해서도 17.8%가량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호실적 예상되고요. 우리 금융지주 최근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3분기 깜짝 실적에 대한 기대와 연말로 갈수록 이 대표적인 배당주인 은행주의 매력이 돋보인다는 점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작용을 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추정하는 3분기 우리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평균 7,505억 원 수준인데 하나금융투자는 7,61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시장 평균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또 실적 얘기라서 박 기자가 네. 고생이 많습니다. 자, 당장 월요일 기업들이 좀 탄탄한 것 같은데 우리 시장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반등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그럼 전반적인 실적 일정 좀 짧게 살펴볼까요? 네, 화요일에는 SK 하이닉스와 현대차,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생활건강, 또 신한지주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수요일에는 기아와 LG 디스플레이, 삼성물산과 삼성 SDS 등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나옵니다. 또 목요일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확정 실적과 또 S-오일의 실적이, 금요일에는 SK이노베이션과 SK바이오사이언스, 미국에서는 애플이 3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뭐 자료에 나오진 않았지만 박 기자가 언급을 했듯이 다음 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이 또 실적 발표를 하는 만큼 이 부분 또 주의해서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짧게 또 얘기를 해주셨지만 한국,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지켜봐라 이런 또 전망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발표가 나죠? 네, 26일인 화요일에는 3분기 GDP 통계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3분기 GDP는 현재 시간 2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프랑스계 크레딧 에그리콜은 한국의 3분기 GDP가 1년 전과 비교해 4.2% 성장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3분기 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2분기보다 부진했겠지만 수출과 투자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올해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를 크게 하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미국 애틀랜타 연준의 추정치는 1.2% 수준까지 추락한 상황이라며 공급망과 물류 차질이 예상보다 경기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ISM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경기의 강한 확장세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같은 날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2016년 이후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ECB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까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국의 3분기 국내 총 생산 1년 전보다 4.2% 성장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당초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할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다는 점 좀 참고하셔서 발표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마 오늘의 키워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카카오페이 청약이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 공모가가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기관 수요 예측 흥행으로
카카오페이의 공모가는 최상단인 9만 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걸 기준으로 공모 예정 금액을 비교를 해보면 1조 5,300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상 시가총액은 최대 11조 7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 고평가 논란과 당국의 규제로 인해 IPO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이 기관 수요 예측 결과만 놓고 보면 이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국내 기업 공개 사상 처음으로 일반 청약자목 공모주 물량 100%를 균등 배정하기로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데 청약 첫날인 25일 오후 10시까지 청약을 받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은 내달 3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침 또 월요일, 화요일인 만큼 박 기자가 또 뉴스앤마켓에서 또 자세한 사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 기자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달이면 식당, 카페 영업시간 제한도 풀릴 것으로 보이죠? 예, 맞습니다. 자영업자분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조금만 더 참으시고 또 힘내셔서 또 앞으로 또 많이 풀린다고 하니까 조금 더 저희도 같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